자, 오늘은 정식적인 수업이라기보다는요, 모의고사를 보는 학생이 있고 보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학생들은 오늘 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시험 범위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진도를 나가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모의고사 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를 공부하는데 혹은 수능 국어를 대비하는데 여러분한테 좀 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선생님이 좀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째는요, 이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랑은 계속 지금 비문학을 얘기했습니다. 비문학에 대한 것들을 다뤘고요. 오늘 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문학을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나름의 생각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전에요. 먼저 요거부터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은 다른 거하고 달라, 문법하고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나가십니다. 구분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국어의 여러 영역이 있는 것들을 이 영역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 갈게요. 문학을 공부하는데 문법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작문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의 요소를 써서 문학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도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역사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학문의 경계를 생각하지 말고요. 충분히 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문학을 공부하는데 좀 어떤 틀 같은 걸 준다면요.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요.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은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아니면 희곡도 있고 수필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지금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느냐라고 하는 점을 좀 비교해서 같이 보자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고전문학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고전문학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기이기 때문에 작품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현대문학은 문학의 역사적으로 본다면 1894년 이후를 현대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 현대문학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에 나오는 작품도 현대문학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대문학은 비교해 본다면 작품 수가 계속 증가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뭐 수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고전문학은 닫힌 집합이 될 거고요. 현대문학은 열린 집합이 될 겁니다. 뭐 그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 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요. 내가 어제 봤던 작품이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죠. 내가 봤던 작품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대문학은 작품 수가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봤던 작품이 또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아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전문학은 작품 수가 고정되어 있고 내가 봤던 작품이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전문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라고 한다면 많이 기억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 구절의 의미라든가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잘 듣고 가급적이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기억이라고 했어요. 외우라고 안 했습니다. 구절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해보고요. 현대문학은 작품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봤던 작품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이 아니죠. 기억이 아니에요.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 이거를 내 힘으로만 감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내 힘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실 때 좀 이런 점들을 갖고도 좀 보셨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고전문학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애매하네요. 자, 위 옆으로 가죠. 자, 고전문학은 결과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많이 기억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 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제목을 활용하셔야 돼요. 제목을 활용한다. 정확하게는 그 제목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뭐가 튀었네요. 예를 들어 보면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제목을 풀어내면 이 제목은 하나하나 풀어보면 상자는 감상한다는 의미예요. 춘자는 알고 계신 대로 봄입니다. 곡은요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의 한자를 의미를 풀면 감상하는 봄 노래예요. 다시 가죠. 봄을 감상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의 내용은 뭘까요? 봄을 감상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구절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작품의 내용이 이런 측면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긴 편하겠죠. 기억하긴 편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자고 했지 외우자고 안 했다고 얘기했던 게 이 포인트인 겁니다. 기억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 물론 단순히 그냥 많이 기억하는 게 좋진 않을 겁니다. 기억하는 측면에 플러스 더 간다면 많이 읽어봐야 하겠죠. 특히나 중세국어로 적혀있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세국어에 적응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몇 가지 표현들 기억해야 될 것들 알아두면은 읽기 편한 것들 하는 것들도 좀 있기는 해요. 자, 여기에 맞물려서요. 아까 문법적인 정보를 좀 가져와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를 한번 볼게요. 중세국어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됐던 그 당시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중세국어의 중요한 특징, 아니 훈민정음의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를 표기한 문자예요. 그러면 이 문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눈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소리 내는 게 좋을까요? 소리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세국어처럼 쓴다면요,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 이렇게 쓰는 거를 중세국어에선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안 돼요. 이것만 봐서는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중세국어로 적혀있는 고전 시가나 아니면 고전 작품을 보시면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소리 내서 읽어보려고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쓰는 말하고 비슷한 말들이 보이실 겁니다. 물론 몇 가지 원칙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아래아가 적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소리를 하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냅니다. 이런 몇 가지의 어떤 그 원칙들만 기억을 하시면 중세국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 쓰는 말하고 되게 비슷하네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많이 읽어봐야 그런 것들도 내 걸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힌트를 한번 드리면 팁을 드리면 이건 선생님의 팁인데요. 기억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건 선생님이 썼던 방법인데 고전 시가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썼던 건데요. 이 고전 시가는 대다수의 작품들은 조선시대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기는 해요. 고려가요도 있고 향가도 있고 뭐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작품이 조선시대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작자층을 구분해 보세요. 그럼 크게 둘로 나뉩니다. 양반과 서민이요. 둘로 나뉜 상태에서 양반은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역시 크게 둘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유교나 혹은 유학에 대한 것들이요. 예를 들어 본다면 훈민가나 아니면 뭐 삼강오륜가나 이런 애들은 유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예, 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양반들이 하던 것들이 뭐예요? 다 유교를 공부하고 있던 거니까 자기들이 공부하던 걸 가지고 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아마 여러분도 알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예를 들어 본다면 아까 앞에서도 예를 들었던 상춘곡이라든가 아니면 어부사시사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자연에 대한 거죠. 자, 양반이 쓴 작품을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놓고서는 한번 놓는 겁니다. 아, 이 작품은 자연이었어, 이 작품은 유교였어. 양반의 유교, 양반의 자연. 기억하기 좀 더 편할 겁니다. 기억할 수 있는 틀이 될 거예요. 그럼 서민은 어떻게 할까요? 서민은 워낙에 다양해요, 내용이. 왜냐하면 솔직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양반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서민들은 대개의 작품이 뭘로 전해지냐면 작자, 미상으로 전해지죠. 양반은 작가가 명확하게 나오죠. 이런 어떤 큰 틀을 놓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고전시가가 어디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걸 내용적인 측면으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기억하기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지어보면요. 고전문학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보면 고전문학 작품은 여러분이 힘을 내서 좀 읽어보셔야 돼요. 중세국어로 써있는 거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리고 해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읽었던 거, 내가 지금 파악한 것들이 맞나 틀리나를 또 비교해보고 하면서 내가 고전 작품을 뭐랄까 감상해가는 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억도 더 잘 될 겁니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알려준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받아 적는 것보단 여러분이 시도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면서 쌓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기억에 더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문학 작품은요. 이런 지금 얘기했던 특징들이 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현대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문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품 수가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본 게 그대로 출제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작품이 나와도 내 힘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현대문학을 조금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하고 비교하면 현대소설은 좀 읽기 편하실 겁니다. 고전소설은 좀 복잡하긴 하죠. 네, 소설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 있으면 그때 해보도록 하고요. 현대문학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게 될 것 같아요. 시요. 짧은데 뭔 그렇게 내용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접근하는 어떤 그 방식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자면 시는요. 쪽지 내지 편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건데요. 시가 아무리 짧더라도 3글자 이상은 될 겁니다. 그죠? 3글자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시간 오후 5시 55분입니다. 오후 5시 55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가? 저녁 시간이. 자, 한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업을 하는 사이에 친구한테서 쪽지가 왔습니다. 어떤 쪽지가 왔느냐? 딱 3글자 써 있어요. 뭐라고? 물음표까지 4글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요. 오후 5시 55분에 수업 중인데 친구한테서 쪽지가 왔어요. 떡볶이 물음표. 이 쪽지의 내용을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시보다 더 짧은 걸 이해하신 거예요. 말이 되나요? 시보다 더 짧은 3글자가 정확하게 뭔지 이해하셨습니다. 자, 이 떡볶이 물음표라고 하는 것이 이 근처에 맛있는 떡볶이집을 알려주지 않을래? 는 아니죠. 아닐 겁니다.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래? 또 아니었을 겁니다. 예, 이건 뭐냐면 수업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는 거죠. 저녁 시간에. 누가 봐도 그 얘기인 거죠. 왜 그럴까요? 뭐가 공유됐기 때문이냐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공유됐기 때문이죠. 저녁 5시 55분 점심 식사한 지 4시간이 지났죠. 나 배고파요. 그러면 이 쪽지를 보낸 친구도 배고파요. 이미 우리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에 이거 안 보낼 겁니다. 저녁 시간에 보내요. 왜? 점심시간보다 저녁 시간이 외출하기 훨씬 더 수월할 테니까. 아니 떡볶이를 먹으려고 급식실로 가진 않잖아요. 떡볶이를 먹으려면 학교 밖에 있는 분식점을 가야지. 그러면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식적인 외출이든 아니면 비공식적인 외출이든 간에. 그런 상황들이 쭉 이어져서 여러분은 저 떡볶이 세 글자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도 똑같아요. 뭘 찾으셔야 돼요? 시에서 친구에 해당하는 것이 누구냐면 말하는 사람 화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장소요. 분명히 상황이죠. 그 다음에 날씨도 상황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계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도 상황이 될 겁니다. 좀 더 큰 맥락으로 본다면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화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는 것도 상황이 될 겁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안다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따른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정서가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에 대한 감상은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 자, 정서를 이해했어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시는 다 무슨 시가 되냐면 서정시가 돼요. 서정시는 서정, 개인의 정서를 표현한 시입니다. 근데 그 정서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 몇 가지 예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장소라고 하는 게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장소라고 하는 것 하는 선생님이 자주 예를 드는 건데, 화자가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화자가. 그런데 장소, 바다를 갈 거냐 산으로 갈 거냐 다르죠. 어제 여자친구한테 차인 사람이 바다를 가느냐 산으로 가느냐 느낌이 달라요. 날씨도, 자, 이 두 군데 가운데 우리 바다로 고정합시다. 바다로 갔는데 언제, 날씨가 어떨 때, 혹은 계절이 어떨 때, 자, 예를 들자고요. 비가 내리는 바다를 가느냐 눈이 내리는 바다를 가느냐 완전 다릅니다. 계절로 갈까요? 겨울 바다를 갔느냐 가을 바다를 갔느냐 여름 바다를 갔느냐 느낌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요? 시간도 다릅니다. 왜? 새벽 무렵에 갔느냐 아니면은 해질 무렵에 갔느냐 또 달라요. 느낌이. 해가 뜰 무렵에 갔냐 해가 질 무렵에 갔느냐. 화자가 겪은 일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차인 상황에서 바다를 가든 산을 가든 어떤 거냐면 슬픈 거 얘기했겠죠. 차였는데 아 기뻐 행복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물론 장소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차였는데 바다에 왔는데 비까지 내려요. 더 우중충할 겁니다. 그런데 차였는데 바다에 왔는데 해가 쨍쨍해요. 또 뭔가 다른 느낌이 있겠죠. 그것들을 이해해 나가시면 됩니다. 상황에 대한 맥락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들 다 어디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한 정보들 다 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를요 되게 대충대충 읽어요. 그런데 이 시인들은요 그 시를 쓰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그 말을 다듬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눈으로만 읽고 있어요. 아니요,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 말을 썼을까? 이 말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첫 번째 뭐냐면 시를 읽으실 때 조사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문학작품을 읽어내는데 문법적인 요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조사에 주목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밥을 먹다 라고 씁니다. 여기에 조사라고 한다면 을이 지금 조사인 거죠. 그런데 밥을 먹다 이 을을 놓고요, 우리 한번 살짝 장난을 한번 쳐보자고요. 어떤 장난이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밥을 먹다 라고 썼는데요, 여기 조사를 바꿀 겁니다. 이 을을 바꿀 거예요.
자, 밥을 먹다가 아니라 뭐라고 쓸 거냐면 밥도 먹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죠? 밥 말고 다른 것도 먹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요, 밥도 먹다 말고요, 밥까지 먹다. 밥 말고 다른 거 먹은 거죠. 그런데 밥도 먹었다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보이냐면 순서가 보여요. 왜? 치즈, 치즈? 치킨, 피자, 뭐 도너츠 해가지고 다른 거 다 먹고 순대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밥까지 먹다. 밥이 맨 마지막 순서인 거죠. 그러면 또 이 말도 가능하죠. 밥부터 먹다. 이건 뭡니까? 밥 말고 다른 거 먹었는데 피자나 치킨이나 아니면 순대나 떡볶이는 다 뒤로 밀어두고 뭐부터 먹었다고요? 밥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먹었다고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조사의 주목을 해보면. 다른 것도 있죠. 밥만 먹었다. 밥만 먹었다는 얘기는요. 다른 건 안 먹고 밥 하나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살짝 달라지는 게 밥은 먹었다와 밥만 먹었다는 또 다른 겁니다. 먹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밥은 먹었다는 느낌은 뭐냐면 다른 거를 먹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밥 하나 먹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걸 써먹어 보세요. 시에서요. 시에서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윤동주의 시는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니까 다 암울한 시대나 암울한 상황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이해를 해나가죠. 그런데 윤동주의 시에 대해서 보기에서 그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 안에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 십자가란 시의 구절 가운데 하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읽는다고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그냥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조사에 주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요. 밥도 먹었다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암울하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얘기니까요. 조사에 주목을 해보면 이 시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들에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요걸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를 읽다 보면 분명히 뭔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넘겨가 아니라 이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이해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감상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말이 되게 이해해 보는 거. 사실은 예를 들어 보면 우체통이 서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체통이 서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체통은 땅에 박혀 있는 거죠. 자기가 의지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우체통을 뭐처럼 보는 거니까요? 인간처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얘기하죠.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상 능력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시가 담고 있던 내용들도 더 풍부하게 이해해낼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시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한테 뭐랄까 보너스처럼 드리는 어떤 그 팁을 드리는 거였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몇 가지 더 얘기해보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요. 정규 수업은 아니었으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